안녕하세요. LH과 최용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또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팬텀 오브 인트라오럴 서저리로 잡아봤습니다. 구강 내 소수술 및 발치술을 관열적인 수술을 할 때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들이 대부분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입니다. 신경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왜 생기는지 그런 수술을 할 때 그럼 우리가 그런 두려움을 어떻게 또 극복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4개의 카테고리로 나눠봤습니다. 뱃셀이나 아테리 그런 데에서 출혈이 생겼을 경우, 이렇게 출혈이 생겼을 경우에 왜 생기는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하는지. 두 번째입니다. 스텐슨 덕트도 많고 여러 가지 해부학적 구조물이 있고 하지만 우리가 구강저를 다뤄야 되는 수술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전데요. 왼쪽 아래에 저입니다. 뮤코실이 생겨가지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 가끔 수술해야 될 때가 있는데 이럴 때 와르튼스 덕트가 거슬리게 됩니다. 거슬리고 두렵죠. 이거 건드리면 어떻게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 가지 고민이 되기 때문에 이 와르튼스 덕트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여러 가지 우리 구강 내에 지나가는 신경들이 주행하는 방향이나 어떻게 기인하는지 또 어떻게 손상이 되는지, 손상이 됐을 때 어떻게 우리가 적절하게 조치를 잘 취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마지막은 상악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이것들은 대부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들입니다. 피가 나면 보이겠지만 이 연조직 안에 있는 혈관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죠. 절개를 하거나 어떤 고를 삭제하거나 할 때 이 혈관들을 건드리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이 생기기 마련이고요. 또한 와르튼스 덕트 또한 밑에서부터 올라와서 개구부는 와르튼스 덕트라고 하지만 그 속에 지나가는 덕트 전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고요. 신경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건들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고, 상악동 또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블라인드 테크닉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두려움을 갖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어떤 구조물들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그 두려움을 또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혈관입니다. 혈관에서 블리딩이 되겠죠. 이 혈관은 아테리가 될 수도 있고요. 일반 모세혈관이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구강 내 소수술을 할 때는 아테리냐 이게 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는 사진이 아테리알 블리딩인데요. 구개측에서 펌핑 되듯이 피가 나와도 우리가 다 지혈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동맥에서 나오냐 어디서 나오냐 그거를 개원가에서 임상에서 우리가 알 필요는 없죠. 피가 나올 때 어떻게 이것들을 멈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가 나올 때는 이 피를 멈춰야 되는데요. 우리가 항상 브리딩 컨트롤이라는 얘기를 항상 많이 하죠. 지혈이라고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피가 나올 때는 가장 먼저 우리가 고려해 보는 것들이 이런 전기 소작기입니다. 우리가 보비라고 하는 용어를 주로 많이 쓰는데요. 전류를 환자의 몸에 흘려서 환자의 몸에 흐른 전류를 가지고 태우는 거죠. 태워서 혈관들을 지져버립니다. 이렇게 지져버려가지고 혈관이 멈추게 되는 건데, 이 보비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서지셀 같은 이 콜라겐 제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비를 먼저 생각하기 전에 가장 먼저 제가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인젝션입니다. 마취 주사로 연조직에서 블리딩이 될 때는 마취액으로 강력하게 압박을 통해서 인젝션을 하게 되면 블리딩이 멈춥니다. 보시면 펌핑되는 블리딩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이 소프티슈에서, 구개측에 있는 소프티슈에서 블리딩이 되고 있는데요. 이때 보비로 소작기를 지져도 블리딩 컨트롤이 잘 되겠지만 마치 앰플이 있죠. 이 앰플을 가지고 이 블리딩이 되는 주변에다가 바늘을 넣은 다음에
강하게 압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변 조직이 하얗게 허열되면서 이 혈관의 압박에 의해서 바로 피가 멈춥니다. 이때 우리가 보통 리도케인, 앰프레는 에피네프린이 들어가 있는데 에피네프린의 효과보다도 에피네프린이 없는 노에피네프린의 뭐 부피화케인이나 여러 가지 마취를 쓰더라도 똑같습니다. 강력하게 인젝션을 마취 주사를 놓은 다음에 강한 힘으로 세게 빡 누르게 되면 쫙 압박이 되면서 피는 자연스럽게 멈춥니다. 피가 압박을 시켰는데도 멈추지 않는 경우에는 그 혈관에 바로 옆으로 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그 판막 자체를 관통해버리는 경우인데요. 판막 자체를 전체를 관통하지 말고 판막의 중간에 마취액이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준 다음에 강한 힘으로 압력을 하면 허혈이 되면서 블리딩은 자연스럽게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구개에서 블리딩이 보통 많이 될 때는 이렇게 스텐트를 만들어가지고 서지셀과 함께 적용시켜도 블리딩 컨트롤이 어느 정도 될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옴니백 웨이퍼 한 030인치 하드 타입의 옴니백 웨이퍼를 통해서 구개측에 여러 가지 프리진지발 그래프트나 CTG나 아니면 과잉치 발치나 그런 수술 후에 그리고 스텐트를 사용해서 지혈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압박인데요. 압박할 때 우리가 흔히 모두 꺼즈를 물고 있으라고 한다거나 꽉 누르고 있는데 사실 이 누르고 있는 거는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블리딩이 될 때 그 블리딩 포인트를 눌러야 되는데 그냥 무턱대고 눌러버리게 되면 블리딩은 여기서 되고 있는데 이 주변을 누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압박 같은 경우에는 모스킷 가지고 연조직에서 블리딩이 될 때는 압박시켜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피가 흐물흐물흐물하고 계속 나옵니다. 블리딩이 되면은 제일 중요한 게 이리게이션을 하고 지금처럼 석션을 계속해서요. 정확한 블리딩 포인트가 어디인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감장절개를 위해서 릴리징 인시션을 주었는데 그 부위에서 지금 블리딩이 계속 되고 있죠. 그 블리딩 포인트를 확인하고 모스키토를 가지고 다다다닥 하고 강력하게 압박을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모스키토로 압박을 해주게 되면 블리딩이 멈추게 되겠죠. 블리딩이 멈추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수술을 하면 됩니다. 별다른 이 모스키토를 잡은 거에 전기 소작기를 간접적으로 전류를 흘려주어가지고 지혈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급하게 빨리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판막을 열고 우린 나머지 수술을 쭉 해야 되니까 수술을 하다 보면 그리고 한 5분이든 10분이든 그 이후에 모스키토를 빼보면 자연스럽게 피는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압박을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정확한 브리딩 포인트를 잡아서 그 부위를 압박해야 된다라고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발치와에서 블리딩이 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이때도 제일 중요한 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블리딩 포인트, 어디서 피가 나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발치와에서 피가 나게 되면 꺼즈를 물려주는데 저는 그 꺼즈를 물려주는 걸 그렇게 찬성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발치와 주변에 이런 연조직들에서 블리딩이 될 때는 꺼즈 물려주면 잘 멈추겠지만 대부분 소켓 내부에서부터 블리딩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에다가 꺼즈를 물려서 압박시킨다고 밑에서 멈추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발치와에서 블리딩이 된다 그러면 석션을 가지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리게이션을 통해서 블리딩 포인트를 정확하게 확보하고 어디가 블리딩 포인트인지 알아내는 과정이 가장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리딩 포인트를 잡게 되면 기본적으로 처음에 콜라겐 제제나 지혈제를 쓰지 마시고요. 지혈제를 쓰지 마시고 H2O2 볼이 담겨져 있는 그 H2O2에 서킹이 되어 있는 볼을 가지고 지혈을 시키면 굉장히 지혈 효과가 좋습니다. H2O2 자체가 지혈 효과가 있기 때문에 H2O2 볼을 이용하시면 충분히 되고요. 여기서 블리딩 포인트가 여기라고 하면 H2O2 볼을 놓고 핀셋을 이용해서 그 포인트를 정확히 눌러주시는 거 좋고요. 대부분 이렇게 해서 한 3분에서 5분 정도 있으면 웬만한 블리딩은 다 멈추고요. 그래도 블리딩이 날 경우에는 처음에 펌핑되는 블리딩일지라도 스물스물하게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보통 그때 그냥 클로즈 시켜도 문제는 없지만 좀 찜찜하다. 그럴 때는 이때 서질셀 같은 콜라겐 제제, 지혈제를 이용해서 블리딩 포인트를 덮고요. 다시 한번 H2O2 볼로 프레셔를 시켜주고 한 3분에서 5분 정도 지나게 되면 웬만한 블리딩은 다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발치와에서 블리딩이 될 때 이리게이션을 해서 블리딩 포인트를 정확히 찾는 것이 중요하고 얘보다 훨씬 블리딩이 많이 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서지셀을 올려놓은 다음에 지금 보시면 H2O2 볼로 그 부위를 정확하게 눌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H2O2가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지혈 효과도 굉장하다. 그래서 뭐 이비인후과나 일반학과의 여러 논문들을 보면은 재밌는 논문도 있어요. 그냥 수술을 하면서 셀레인으로 계속 이리게이션을 해내고 과산화수소가 포함되어 있는 이리게이션을 할 경우에 어느 것에 출혈이 더 많이 되냐를 비교해보는 논문도 있을 정도로 H2O2, 우리가 흔히 구할 수 있는 과산화수소 자체가 지혈 효과가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연조직에서 블리딩이 될 경우에는 뭐 보비를 쓰거나 여러 지혈제를 쓸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첫 번째, 인젝션 해라. 마취 주사의 끝으로 연조직에 담가 놓은 다음에 강한 압력을 주면은 허옇게 허혈성 반응이 생기면서 지혈이 된다. 인젝션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압박을 하는데 모스키토 같은 것으로 그 포인트를 압박해야지 무턱대고 넓은 부위를 압박한다고 빨리 지혈이 되는 건 아니다. 넓은 부위를 압박하면 내 마음만 그 순간 좀 편할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전기 소작기 등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클리닉에서 전기 소작기를 보유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그리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피를 보는 어떤 진료를 하실 분이라면 전기 소작기는 머스트 헤브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 소작기를 꼭 들여놓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전기 소작기를 쓸 때는 하악, 제3대구치의 설측 같은 링괄 러브의 손상이 예상되거나 단어도 상악동 점막의 천공이 발생될 수 있거나 여러 가지 어떤 해부학적 구조물의 손상이 예상될 때는 전기 소작기는 최대한 사용을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조직에서 발치와나 뭐 그런 데서 블리딩이 될 때는 H2O2 볼을 가지고 그 포인트를 강한 블리딩 포인트를 강하게 압박시키게 되면은 웬만한 지혈은 우리가 다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혈과 관련돼서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바로 링괄 아테리가 어떻게 손상을 받았을 때입니다. 링괄 아테리가 여러 가지 타입으로 지나가는데 대부분 올라와서 한 제2 소구치 부위에서부터 전치 부위에서까지 전방 위쪽으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놈들이 링괄 콜텍스에 붙어서 주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링괄 아테리를 언제 손상시키냐? 링괄 콜텍스가 손상됐을 때 같이 손상되는 경우가 아주 많고요. 임플란트 같은 경우 할 때도 링괄 콜텍스를 잘못 뚫어 먹어서 링괄 아테리가 성공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전치 혹은 소구치 부위에 이렇게 링괄 아테리가 손상되는 부위가 많은데요. 대부분의 블리딩이 되면 어떻게 블리딩을 막을까를 고민하지만 링괄 아테리가 손상받아 생기는 블리딩은 전혀 접근이 다릅니다. 이거를 멈추냐 안 멈추냐가 문제가 아니라 에어웨이를 어떻게든 확보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트라키오스토미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 에어웨이를 확보하지 않게 되면 블리딩이 굉장히 세게 돼서 기도를 막아서 환자가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에어웨이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만큼 응급상황이고 그만큼 조심하셔야 되는 어떤 블리딩이라고 생각하고요. 링괄 아테리의 손상은 최대한 줄여야 된다. 링괄 콜텍스는 가급적 안 건드려야 됩니다. 안 건드려야 되고 링괄 러브가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소구치 앞쪽에서는 링괄 아테리가 지나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주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링괄 콜텍스는 건들지 마라. 부러져도 안 되고 거길 뚫어도 안 됩니다. 임플란트 드릴링을 하실 때. 그래서 링괄 아테리 손상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하악 설축으로 매복돼 있는 어떤 과잉치를 발치하는 과정인데요. 이 링괄 아테리가 콜텍스에 붙어간다 하더라도 연조직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연조직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하게 연조직만 벌려주고 연조직을 회전기구나 다른 기구들에게 기계적인 손상을 주지 않는다면 이쪽에는 뭐 수술하셔도 무방합니다. 뼈만 잘 건드릴 수만 있으면 무방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제가 링괄 콜텍스를 건들면 안 된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발치와 혹은 임플란트를 위한 프레퍼레이션 사이트에서 바깥쪽으로 링괄 콜텍스를 건드리면 연조직에 있는 링괄 아테리까지 손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한 거고요. 연조직 전체를 박리시켜서 확실하게 보호해서 연조직의 손상만 안 올 수 있게 한다면 뭐 링괄 쪽에 있는 과잉치나 토루스를 제거하거나 여러 가지 구강내 소수술을 할 때 아주 좀 편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좀 안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환자가 있었는데요. 30번 때 임플란트, 다른 데 임플란트 식립하고요. 30번 때도 제가 임플란트를 식립했습니다. 크레스탈에서 밑에 하치오 신경까지 거리는 거 20mm 가까이 나왔는데요.
사람이 그럴 때 있잖아요. 드릴링을 하는데 저도 왜 그랬는지 뭔가에 뭐 정신이 팔렸는지 하다가 스타퍼를 한번 제가 안 끼웠어요. 안 끼워 2mm 트위스트 드릴을 웅 하다가 빡 하고 들어간 거예요. 빡 하고 들어간 순간 저는 너브가 손상받았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바로 CT를 찍어봤습니다. 바로 CT를 찍어봤는데 이렇게 링괄 쪽으로 있는 링괄 콜텍스를 뚫어버린 겁니다. 이런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링괄 러버가 손상받을 수도 있고요. 이 부위 뭐 후방 구치부니까 링괄 아테리 손상은 적긴 하겠지만 후방 구치부에서도 대구치부에서도 링괄 아테리가 손상받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주 운이 좋게도 큰 손상은 없었고 임플란트를 오히려 바이코티칼로 심었기 때문에 더 튼튼하게 심을 수는 있었겠지만 굉장히 위험한 술식이었죠.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CT를 보기 전에 이런 임상 사진만 보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링괄 쪽에 그 컨케이브한 구조가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파노라마상에서 하악골의 치조골의 상연과 하치조신경 사이에 이렇게 뭉게구름처럼 하얀 게 지나갑니다. 이런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링괄 콜텍스가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방사선이 이렇게 조사가 되기 때문에 이쪽이 하얗게 뭉게구름처럼 보이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항상 조심해야겠다. 내가 드릴을 2 이상 하면은 잘못하면 링괄 콜텍스가 손상받아가지고 링괄 러브나 링괄 아테리가 손상받을 가능성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파노라마를 보고 항상 더더욱 더 조심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막실러리 아테리인데요. 이 막실러리 아테리가 크게 뭐 우리가 신경 쓸 건 없고요. 막실러리 아테리에서 분지되는 요거 PSA, 포스테리어, 슈페리어, 알베올라 아테리, 요것이 바로 상악동의 측벽으로 지나가는 혈관입니다. 동맥인데 대부분 닥터 슈머스가 제안한 한 5에서 6mm 정도의 치조골이 남았을 경우에는 치조종 접근법을 하고요. 그보다 적은 양의 치조골이 남아있을 때는 측방 접근법을 통해서 상악동저 거상술을 시행하는데요. 항상 그렇게 되는 것만 아닙니다. 상악동저 거상술을 측방으로 할 것이냐, 치조정으로 할 것이냐를 결정을 할 때 잔존 치조제가 가장 큰 기준이 되긴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4, 5mm 밖에 안 남았는데도 치조정으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인데요. 이 환자가 바로 한 5mm 정도 치조제가 이만큼 남았었는데 슈머스의 원칙대로라면 측방 접근법을 통해서 상악동저 거상술을 해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PSA, 포스테리어, 슈페리어, 알베올라 아테리가 지나가는 거예요. 측벽을 이곳에 뚫으면은 당연히 PSA가 노출되면서 블리딩이 심해질 거 아니에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블리딩이 되면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 굉장히 짜증납니다. 수술을 디테일하게 해야 되는데 계속 시야는 가리고 막 그러다가 상악동 점막 찢어질 수도 있고 짜증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치조정 접근법으로 수술을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측방 접근법을 통한 상악동저 거상술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PSA가 노출됐을 경우에는 블리딩이 됩니다. 블리딩이 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 블리딩을 잡으려고 들면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잡을 거예요, 이거를? 여기 압박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걸 내가 뭐 보비로 여기를 소작을 해가지고, 보비로 지져가지고 상악동 점막 총공되면 어떻게 해요? 그것도 안 되는 거고. 이건 답이 안 나오거든요. 답이 안 나와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합니다. 그냥 블리딩은 블리딩대로 나게 하고 그냥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피는 멈춥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고 이렇게 PSA가 지나간다. 저 최근에는 측방 접근법을 통한 상악동저 거상술의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요즘엔 많이 보진 못하지만 종종 봅니다. 1, 2년에 한 번씩. 피가 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윈도우를 만들어서 떼어내니까 여기서부터 블리딩이 됩니다. 이거보다 훨씬 피가 많이 날 때가 많은데요. 녹화가 된 게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어쨌든 여기서 피가 나게 되면 그냥 놔야 되는데 그냥 놓는 게 아니고 석션으로 이 피 나는 부위에 블리딩 되는 부위 바로 옆에 석션을 딱 대고 있는 겁니다. 보통 이 리트랙터를 저희가 왼손으로 쥐고 있는데요. 그래서 옆에서 어시스트하는 선생님한테 리트랙터를 잡게 하고 왼손으로 제가 석션을 잡고요. 계속 그 블리딩 포인트를 계속 블리딩을 나오는 데를 석션을 하면서 그리고 오른손으로는 상악동 점막을 계속 거상시켜내는 겁니다. 통법대로 계속 하다 보면 어떤 뭐 지혈에 문제가 있거나 지혈 기전이 이상한 뭐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은 아니고서야 피가 스물스물 나도 모르게
시납으로 나도 모르게 피는 조금 줄어들고 멈춥니다. 그러면 통법대로 수술을 하면 됩니다. 물론 블리딩이 좀 많아지고 그 이후에도 조금씩 딜레이드로 피는 날 거기 때문에 부종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 뭐 그 데드 스페이스도 생겨서 그 생긴 데드 스페이스 때문에 또 세컨더리 인펙션이 생길 가능성도 있지만 어떡할 겁니다. 저 피난다고. 저거 멈출 수는 없거든요. 저걸 꼬맬 거예요. 보비로 소작을 할 거예요. 절대 뭐 압박을 할 거예요. 어떻게 못하기 때문에 그냥 두시고, 이런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HC2O2 볼이 섞여 있는 셀레인으로 이리게이션을 하면서 수술하시면 훨씬 지혈은 좀 더 빨리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임상에서 흔히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종종 1년에 한두 번씩은 고민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와르튼스 덕트. 그 밑에 뭐가 있긴 한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고민할 때 제 강의를 한번 들으시면 조금 더 고민이 해결되실 겁니다. 이렇게 와르튼스 덕트가 링걸러브랑 같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렇게 지나가는데 언제 가장 우리가 고민이 되냐면 혈소대 절제술을 할 때 가장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하지? 그럴 때는 이 혈을 풀로 위로 당깁니다. 풀로 당겨가지고 하얗게 무혈관성 결체 조직이 있는 부위는 허옇게 되거든요. 요 부위를 일자로 했을 때 정 가운데에서 위쪽으로 절기를 주게 되면 와르튼스 덕트의 또 손상을 좀 막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 멀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위를 할 수 없으니까 둘을 가운데에 중심선을 그어서 살짝 위쪽으로 절개를 그으면 되고요. 전기 소작기로 그으시던 블레이드를 사용해서 절개를 주시던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너무 그 텅타이가 심해가지고 당겨보니까 이렇게 하트 모양이 돼요. 이렇게 뭐 클로버처럼 하트 모양이 되는데 태깅 수첩을 통해서 쭉 당겨보고요. 와르튼스 덕트 여기 있죠? 여기하고 여기 중간에 살짝 위쪽에 절개를 겁니다. 그렇게 마른 목골이 생기게 되는 거죠. 마른 목골이 생기면 여기서 이따 제가 나중에 또 한 번 더 영상을 보고 다음 시간에 제가 그 프레넥토미 하는 영상을 보고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이렇게 근육들을 이대로 꼬매게 되면 재발이 잘 되고요. 근육들을 좀 더 쳐줘야 되는데 이 근육들을 쳐줄 때는 브런트 다이섹션을 통해서 쭉쭉쭉쭉 이렇게 근육들을 끊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해부 주변에 있는 뭐 링괄러브라든가 여러 가지 해부학적 구조물의 손상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주고 봉합을 하게 되면 되죠. 이분은 뭐 혀가 거의 뭐 정말 짧으신 분이었는데 너무너무 편해하셨습니다. 이 프레넥토미를 하고 나서 너무너무 편해하셨고, 이렇게 수술하는 건 전부 다 의료 급여가 되죠. 의료보험으로 수술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와르튼스 덕트가 이렇게 하면 손상을 예방하게 되는데, 어쩔 때 와르튼스 덕트가 손상이 되면 골치 아프냐면, 우리가 이런 경우를 외래에서 할 일은 없습니다. 외래에서 할 일은 없지만 이렇게 뮤코실이 이쪽이 크게 생긴다든가 아니면 이쪽 스톤이 생긴다거나 할 때 이 와르튼스 덕트를 최대한 이 주행 방향과 똑같이 절개를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마스피알리제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마스피알리제이션 강의를 이 네오포럼을 통해서 하고 나니까 제가 그 관련 문의를 지난 일주일인가요? 그 짧은 기간 동안 한 4분인가 저한테 문의를 하시고 지인분이 연락이 왔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우리 방에 집단지성 여러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서로 그런 또 개인적인 어떤 의사소통을 통해서 조금 더 임상 실력이 다 같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 마스피알리제이션은 시스트의 상피와 그 뮤코자랑 봉합을 하는 건데, 이 도조플라스티라고 하는데요. 도조플라스티는 이 도관의 상피와 뮤코자랑 봉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차라리 열어버리는 겁니다. 열어서 잘 나오게, 침이 잘 나오게 하는 건데, 이거를 제가 선생님들한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방법이 있다. 핵심은 뭐냐면, 이걸 도조플라스티 할 때도 이렇게 도관이 이렇게 주행하면 수직으로 잘라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직으로 자르게 되면 이 도관의 단면이 적기 때문에 다시 막히거나 어떤 스톤 같은 것들로 또 막힐 확률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손상이 되더라도 최대한 롱기튜디널하게 주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손상을 시키는 게 오히려 더 낫다. 손상을 시키면 안 되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항상 그걸 염두에 두고 와르튼스 덕트 주변에는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신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으실 텐데, 사랑니를 뺐는데 이렇게 하트쇼 신경이 주행하는 경우는 굉장히 저는 많이 보는데,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많이 볼 수 있는데, 자, 이런 신경이 손상됐을 때 노출이 된다고 다 손상되지는 않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로 링괄 러브, 롱보컬 러브, 인페리어, 알베올러 러브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링괄 러브는 너무나 주행하는 경우가 다양합니다. 다양하게 많이 주행을 해서 제2대구치의 원심 쪽을 건드릴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 제2대구치 혹은 제3대구치의 원심 쪽을 절개를 줄 때는 절대로 제2대구치의 그 버커 디스털 라인 앵글 안쪽으로 절개를 줘서는 안 된다. 여러 교과서에서는 이 크레스탈 치조정보다 링괄 쪽으로 치우친 하 치조정 절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디스토 버커 라인 앵글보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이 위쪽으로, 버컬 쪽으로 주행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 만약에 디스탈로 절개를 주게 되면 바로 링괄 러브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디스토, 버커, 라인 앵글에서부터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항상 그렇게 하시면 링괄 러브 손상될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링괄 러브 손상은 여러 가지 경우 때문에 생깁니다. 마취의 니들 때문에도 생기고요. 그 마취 약에 때문에 케미컬 인저리도 생깁니다. 심지어는 땡겨도 링괄 쪽 플랩을 과도하게 땡겨도 생긴다고 하고요. 거기를 봉합하다가 봉합 사이에 찢겨도 생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생기는데 제가 임상 경험을 할 때 제가 전공의 때 제일 먼저 제일 처음에 겪었던 러브 데미지가 링괄 러브 데미지였는데요. 언제였냐면 무리하게 엘리베이터를 넣어서 어거지로 발치를 할 때 그 치아가 링괄 쪽으로 들어가면서 링괄 플레이트가 빡 하고 프랙처가 됩니다. 그때 그린스틱 프랙처가 됐던 토탈 프랙처가 됐던 어쨌든 그 프랙처 되는 주변에 링괄 러브가 지나갔을 경우에 링괄 러브 손상이 오는 경우가 저는 첫 번째 경우이고요. 지금도 종종 겪는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항상 발치를 할 때는 엘리베이터를 너무 과도하게 써서 치아를 링괄 쪽으로 밀어 빼는 것은 좀 삼가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링괄 러브는 실제로 흔하게 생깁니다. 흔하게 생기는데 여러 논문들에서도 그렇고요. 제 임상 경험을 봐도 그렇고 링괄 러브 손상은 대부분 돌아옵니다. 러브가 끊어먹지 않는 이상 간접적인 손상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 돌아옵니다. 제 경험상 링괄 러브 데미지 안 돌아온 적은 아직도 너무 감사하게도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링괄 러브는 다 돌아왔고요. 실제로 논문상에도 많은 양이 돌아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환자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랑니 발치를 하고 링괄 러브의 손상이 왔는데 시간이 지나서 다 돌아왔던 그런 환자입니다. 이 환자는 제가 다음 시간에 요 섹션 말고요. 다음 시간에 한번 수술한 영상을 준비해서 보여드릴 건데 뮤코실이 있었고요. 프레넥토미를 동시에 했던 환자입니다. 이런 걸 제거할 때 잘 보시면 혀에도 지금 보시면 여기 하얗게 지나가는 게 링괄 러브인데요. 이런 링괄 러브가 혀 심부에도 지나가기 때문에 혀에 어떤 수술을 할 때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링괄 러브 손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2대구치의 치조정에도 링괄 러브가 오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디스토, 버커, 라인 앵글에서부터 바깥쪽으로 무조건 절개를 하셔야 된다. 또 손으로 최대한 당겨서 해야 된다. 왜 당겨야 되는지는 제가 이따 장엽신경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당겨서 해야 되고 중요한 건 절개를 하기 전에 항상 손가락으로 만져봐라. 여기를 이렇게 눌러봐가지고 뼈 있는데 위에다가 절개를 줘야 링괄 러브 손상이 없다. 항상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완전 매복치 발치를 할 때도 절개를 주고 디스토 버컬 라인 앵글에 절개를 주고 버컬 쪽에 플랩을 열었는데요. 링괄 쪽에 플랩을 열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약간 컨트로버설합니다. 교과서에서도 설측 픽판 박리 시 일시적인 설신경의 손상이 온다라고 보고는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일시적인 신경 손상의 가능성이 많지는 않아요. 약간 일부 있긴 하지만 저는 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확실히 이렇게 박리를 시켜야지만 이 매복된 치아의 모양이 보이거든요. 이게 보여야지 내가 어디까지 오돈텍토미를 하고 치아를 절삭기구를 쓸지가 결정되는데 덮어진 상태에서 무턱대고 절삭기구를 하다 보면은 못 잘려요. 치아가 안 잘려집니다. 그럼 그때부터 말리는 거예요. 오돈텍토미를 확실히 해서 머리 부분을 확실히 제거해야 되는데 이게 링괄 러브가 손상받을지 모르니까 치아가 어디까지 있는지 모르니까 온전히 손끝의 감각으로만 해야 되는데 뭐 여러 경험이 있는 선생님들은 모를까 안 그러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박리는 하되 중요한 것은 이 박리 기구를 플랩을 들어 올리려고 하지 말고 뼈를 따라서 밀면서 들어가면 손상은 최소화된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링괄 쪽 플랩을 많이 거상시켜서 이렇게 충분히 보고 그 다음에 오돈텍토미를 시행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롱보컬 러브입니다. 장협신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롱보컬 러브도 이렇게 손상받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수직절개를 줄 때
제 2대 구치에 수직절개를 줄 때 롱보컬 러버가 손상받는 경우가 있는데, 요 최대로 오목한 요 그 코노이드 프로세스 밑으로 가장 오목한 부분에서 한 10몇 미리 몇 미리 10몇 미리 12mm죠. 12mm 여기 12mm 12mm 내로 있다. 롱보컬 러버가 지나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대한 링괄 쪽 버컬 쪽 플랩을 쭉 버컬 쪽으로 당기면 요 롱보컬 러버도 같이 이렇게 따라오거든요. 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12mm보다 더 넓은 안전 영역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롱보컬 러버 손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대한 버컬 쪽 플랩을 당기고 수직절개를 줘야 된다.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기고 수직절개를 줘야지 판막이 팽팽해져가지고 절개가 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장엽신경의 손상을 위해서는 당기고, 그리고 링괄 러버 손상을 줄이기 위해서 만져보고 밑에 뼈가 있는 데에다 절개를 줘라. 이렇게 되면 링괄 러버와 장협신경의 손상은 좀 줄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장협신경은 여기 국악부, 이렇게 국악부의 감각을 담당하기 때문에 실제 선생님들 손상이 됐는데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저는 환자가 좀 임상적으로 여기 힘들어했던 경우가 딱 한 케이스 있었는데, 이렇게 국악부입니다. 여기가 얼얼하다고 이야기하면 여기가 뭐 이렇게만 하지 여기를 이렇게 보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롱보컬 러버 손상이 돼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히 수직절개를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하치조 신경인데요. 이렇게 하치조 신경이 있습니다. 치아랑 하치조 신경을 지금 치아가 사랑니가 하치조 신경을 디비에이션 시키는 만큼 바짝 붙어 있는데요. 이렇게 돼 있다고 다 하치조 신경 손상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도 교정과에서 발치를 의뢰받아가지고 제가 발치한 케이스인데, 이런 경우 완전히 뭐 하치조 신경이랑 그냥 붙어 있거든요. 이런다고 해서 하치조 신경이 오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간접적으로 밀치든 뭐 티어링이 일어났든 손상이 돼야지 되는 건데, 하치조 신경이 사랑니 발치할 때 혹은 매복치 발치할 때 가장 흔하게 생기는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이렇게 하치조 신경이 있고요. CT 스캔을 통해서 단면을 통해 봤을 때 얘를 휘감아 들어가는 경우가 제 경험상 가장 흔합니다. 어떤 에비던스가 있거나 그런 내용은 아닌데, 이런 경우가 하치조 신경의 손상이 가장 흔하고요. 두 번째는 이런 경우는 하치조 신경의 손상이 흔한 게 아니라 발치가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이 하치조 신경의 주행 방향과 근심 경사되어 있는 매복치가 같은 방향으로 주행되거나, 혹은 이 매복치에 경사되어 있는 하연이 하치조 신경과 겹쳐 있을 때는 오돈텍tom을 해야 되는데 밑에 쪽으로 못 하거든요. 바로 밑에 하치조 신경의 캐널이 지나가니까. 그래서 오돈텍tom을 충분히 못 하게 되고 이 밑에 부분을 조심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같이 주행하고 만나 주행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발치가 어렵습니다. 조심해야죠. 또 이런 경우에 잘 보시면 발치를 제2대 구치인데요. 매복 제2대 구치를 발치한 후에 하치조 신경에 손상이 왔는데 딱 보시면 하치조 신경이 있고요. 이렇게 갈고리처럼 휘감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손상이 아주 올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하시고, 이분 실제로 왔습니다. 이렇게 손상이 왔고, 이렇게 초진상에 이런 게 붙어 있었는데 하치조 신경하고 붙어 있죠. 매복치하고 발치를 했습니다. 보니까 이것도 역시 휘감이가 들어있어요. 잘 보시면 여기가 이 치아가 이렇게 푹 파여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경우가 사랑니법도 많은데, 하치조 신경의 캐나를 피해서 얘가 타고 주행을 하는 거예요. 가시동굴 이렇게 막 벽 타고 올라가듯이. 이런 경우에 어쩔 수 없죠. 얘를 빼려면 당연히 툭 한번 너브를 치고 오지 않겠습니까? 간접적으로라도 손상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휘감고 돌아가는 경우에는 신규 손상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발치하실 때 환자한테 사전 동의, 인폼드 컨센트를 확실하게 받고 하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하치조 신경과 매복된 근심경사된 매복사랑니가 붙어서 주행하는 경우에는 하치조 신경 손상 가능성으로 발치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인데요. 멘탈 러버가 손상받은 경우입니다. 샌드위치 테크닉이라고 하는데, 링괄 쪽 플랩을 두고 이렇게 오스테오토미를 통해서 수직적인 높이가 부족할 텐데요. 올리고 티타늄 받고 여기에 GBR을 했죠. GBR을 했죠. GBR을 했는데 이렇게 너브 데미지가 왔어요. 요건 제가 절개를 잘못 줘서 이렇게 멘탈 러브가 절개를 줄 때 이미 손상이 됐던 겁니다. 자, 이런 걸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멘탈 러브를 주변에 절개를 줄 때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요. 멘탈 러브 주변을 절개를 걸 때는 감장 절개를 줄 때 흔히 보통 많이 생기는데요. 감장 절개선이 오다가 멘탈 러브 주행으로 옆으로 3mm씩, 위로는 6mm를 넘지 않으면 멘탈 러브 손상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장 절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근육을 찢는 건 아닙니다. 골막을 절개하는 거기 때문에 근육을 찢다가 손상이 오는 건 어쩔 수 없고, 골막 부위의 절개를 이렇게 멘탈 러브 3mm, 6mm라고 하는데,
저는 약간 소심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멘탈 러버가 지나갑니다. 지나가면 이거 지금 이게 한 15mm, 20mm 되거든요. 얘를 이렇게 쭉 멘탈 러버 타라 돌아서 이렇게 돌아가게 감장절개를 주더라도 충분히 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멘탈 러브가 있는 부위에 감장절개를 못 주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멘탈 러브 휘돌아가면서 이렇게 쭉 절개를 주게 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직적인 증강수를 할 때도 절개를 줄 때는 충분히 이렇게 플랩을 충분히 넓게 주고요. 넓게 줬죠. 감장절개를 충분히 주고 여러 가지 자각월 채취기구나 여러 기구를 통해 GBR을 하고 타이타늄 리인포스드 멤브레인을 썼는데요. 감장절개 줬으니까 1차 봉합이 잘 되겠죠. 1차 봉합을 하고 지금 2주 지나고요. 지금 한 조금 있으면 이제 리엔트리 할 예정인데 요건 이제 GBR 강의라는 것이 아니니까요. 감장절개 줄 선이 멘탈 러브 주변으로 지나갈 때는 이렇게 포함시키지 말고 탁 휘돌아가면서 논문에서는 3mm, 6mm 얘기하지만 훨씬 안정적으로 많이 휘감으면서 절개를 주셔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도 이렇게 발치하다가 너브 데미지가 옵니다. 이때는 중요하게 이렇게 매핑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보다 더 자세히 매핑을 해놔야 되는데 개원가에서 우리가 있다 보면은 어느 부위에 바스 그러니까 우리가 10 아주 좋은 걸 10이라고 하고 감각이 전혀 없는 걸 0이라고 할 때 얼마 정도 되느냐 비주얼라이제이션 아날라이즈 스케일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바스 스케일을 부터 적어 놓는 거죠. 적어 놔가지고 감각 회복 정도를 매번 차트에 기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감각 손상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되게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사실 제 개인적으로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책마다 내용 다 틀리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교수님이나 저자별로 다 틀립니다. 하지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초기 너브 트렁크가 손상받아서 그 쉬스 안에 출혈 때문에 생기는 부종은 빼줘야 되기 때문에 초기에 메가도즈의 스테로이드는 반드시 줘야 된다. 저 같은 경우에는 프리드린 솔로를 하루 60ml 정도 주고 있습니다. 하루 60ml 정도 인플라메이션 스테이지가 보통 뭐 손상받았을 때는 48시간에서 한 72시간 그 이내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한 3일 정도는 메가도즈 60ml를 주고요. 한 번에 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테이퍼링을 조금 해가면서 한 열흘에서 14일 정도 이렇게 스테로이드를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고 있고 뭐 B콤C나 비타민 B 컴플렉스나 손상에 좋다는 여러 가지 논문들도 있고 다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대세에 영향이 미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뉴론틴이나 테그레톨 같은 약들은 신경 손상을 도와주는 건 아니고요. 신경 손상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을 좀 줄여주는 어떤 항정경제나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손상 그 자체, 초기 처치가 굉장히 중요하고 초기에 메가도세이지의 스테로이드를 줘야 된다는 이야기는 많은 저자분들과 많은 연자분들도 다 같이 억셉트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사이시브 캐날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 인사이시브 캐날 안에는 나스팔라타인 너브가 지나가고요. 스페노팔라타인 아테리가 지나갑니다. 매복 광익치를 뺄 때나 아니면 그 임플란트를 심어야 될 때 인사이시브 캐날을 건드려야 되는 일이 있는데요. 결론은 괜찮습니다. 인사이시브 캐날 안에 있는 이 네서팔라타인 너브는 우리가 구개측에 있는 감각은 전방과 뒤쪽에 그레이트 팔라타인 너브에서 오는 서로 오버래핑 되면서 감각을 가져오기 때문에 초기 약간 손상 초기에는 약간의 불편함은 호소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 돌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제 경험상 봐도 뭐 아무 문제 없습니다. 끊어버려도 되고요. 단 끊을 때는 여기에 스페노팔라타인 아테리가 지나가기 때문에 그냥 블레이드 같은 거로 끊게 되면 좀 출혈량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전기 소작기 같은 걸 사용해서 끊게 되면 훨씬 더 유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간의 상악 구개측의 전방 부위가 손상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를 혀로 이렇게 만지는데 혀의 감각이 너무나 아주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구개측에서의 약간 떨어져 있는 감각을 보상합니다. 그래서 환자가 불편함은 많이 안 느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지어는 여기를 다 끊어주고요. 필요하면 이 부위에 GBR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논문도 있고 실제로 제 케이스도 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악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이렇게 상악동이 있습니다. 상악동은 뭐 벤틸레이션을 통해서 환기를 통해서 오스팀을 통해서 벤틸레이션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 근데 이거 상악동에 대해서 얘기는 다 하기 어렵고요. 오늘은 오로안테럴 피스툴라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로안테럴 피스툴라는 구강과 상악동에 구멍이 생긴 겁니다. 상악동 하연이 뚫어져 가지고 이 구멍이 생겨버린 건데요. 언제 많이 생기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상악동 안으로 뿌리가 넘어 있다고 생기지는 않고 이렇게 휘어 있는 경우에, 이렇게 뿌리가 휘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갈고리처럼 나오면서 툭 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에 코치칼 부분이 깨지면서 많이 상악동 점막이 손상되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매복이 돼 있는데 미지알 파트에 엘리베이터를 넣어서 밀어 빼야 되는데 이 미지알 파트와 상악동 하연이 붙어 있는 경우, 여기 미지알 파트와 상악동 하연 사이에 뼈가 충분치 않은 경우에는 기구 넣다가 뻑 하고 빵꾸나는 천공이 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공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완전 매복치를 발치하다가 천공이 되면 이때는 굉장히 컨트롤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복돼 있으니까 플랩이 닫혀 있잖아요. 빼다가 이렇게 뭐 링괄 투보로스티가 떨어지면서 큰 천공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닫아주면 됩니다. 프라이머리 클로즈를 시켜주면은 닫힙니다, 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완전 매복치이긴 하고 이 미지알 파트 엘리베이터 넣어야 되는데 이쪽에 치조골이 많이 없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천공이 생겼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간단합니다. 열었던 판막을 닫아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 매복치 발치를 하는데 상악동 점막이 천공이 걱정이 되시면 플랩 형성을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절개를 확실하게 주고 플랩을 깨끗하게 열지 않고 막 너덜너덜하게 되면은 천공됐을 때 봉합할 때 어렵거든요. 그래서 처음 절개부터 잘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다 봉합을 했으면 발살발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시험수를 놓고요. 발살발을 해서 이 안으로 공기가 새나 안 새나를 확인합니다. 발살발을 해서 괜찮으면 웬만하면 다 막힙니다. 하지만 문제는 심플 발치하다가 이쪽에 판막이 충분치 않은데 뚫리는 경우가 문제인데요. 작은 사이즈의 천공일 경우에는 그냥 서지스 같은 거 패킹해 놓거나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블러드 클럿이 잘 차면서 다치는 경우가 있고요. 절대로 쌓여있는 클럿을 빨거나 서로 건드려서 떨어뜨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웬만하면 작은 사이즈 한 뭐 3mm, 4mm, 5mm 이내 한 2, 3mm 정도 되는 경우에는 다 다치고 또 천공이 이렇게 이 하얀에서부터 깊은 쪽에서 생길수록 훨씬 더 잘 다칩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천공일 경우에는 서지셀을 놓고 한 5mm, 6mm일 경우에는 똑같이 패킹하고 이렇게 봉합을 하는데요. 정말 많은 천공일 경우에는 우리가 수술을 통해서 막아줘야 됩니다. 막아주는데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막아줘요. 이렇게 어드밴스 플랩을 통해서 막아주거나 팔라탈 로테이션 플랩을 통해서 막아주는데 전 요거는 가급적이면 처음에 하시는 분일수록 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게 어렵거든요. 그레이트 팔라탈 아테리를 유경피판으로 돌려가지고 해야 되는데 웬만한 경험이 있지 않고서야 절개를 좀만 주면 안 옵니다. 이게 딱딱해서 안 와서 좀만 더 절개 주다 보면은 그 그레이트 팔라탈 아테리가 손상되고 이쪽이 그냥 다 괴사가 돼버려요.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이 경우보다는 이렇게 사랑니 발자하다 천공이 돼도 어드밴스 플랩을 감장 절개를 줘가지고 당겨가지고 빼면 웬만하면 다 다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런 경우는 다른 쌤이 이제 그 임플란트를 하고 임플란트가 상악동 안으로 빠지고 큰 오로안테를 피스툴라가 생겼는데 이런 경우에도 감장 절개를 줍니다. 이건 패티슈고요. 제가 패티슈를 일부러 꺼내려고 하다 보면 또 잘 안 되는데 감장 절개를 크게 주다 보면 꼭 나와요. 나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어이 반갑다. 패티슈야. 그렇지 않아도 너가 필요했는데 반갑다 생각을 하시고 이 패티슈를 그냥 봉합해 주면 되죠. 충분히 감장 절개를 통해서 패티슈 먼저 꼬맨 다음에 폴라젠 멤브레인 대고 봉합해가지고 했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자꾸 혀를 건드리기 때문에 웨이퍼를 통해서 운드를 좀 막아줬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오로안테를 피스툴가 깨끗하게 막혔고요. 임플란트를 식립하다가 크리스탈로 접근하다가 천공이 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측방 접근법을 통해 다시 열고 천공된 점막을 리페어하고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지만 여러 재밌는 논문이 있는데 2mm, 4mm 2mm까지의 천공, 2mm 안으로 이렇게 보시면 임플란트를 상악동 안으로 2mm 집어넣었을 때고요. 4mm, 6mm 집어넣었을 때입니다. 근데 2mm까지는 덮이더라. 이 상악동을 뚫어 먹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2mm까지는 좀 덮이더라. 그러니까 뭐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된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일부러 뚫어 먹지는 않지만 약간 조금 상악동 하연으로 약간 천공시키면서 올라가는 거는 뭐 저는 임상적으로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뚫어 먹으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절대로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복치를 뺄 때도 내잘 플로어를 이렇게 올려가면서 이 내잘 플로어와 과잉치가 접혀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잘 플로어를 들어 올리면서 같이 봉합 발치를 해주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도 있다 말씀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여러 번 강의할 때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기도로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꺼즈를 하나 깔고선 이렇게 뭐 수술을 해야 되고, 크라운 딜리버리, 인레이 딜리버리 할 때도 꺼즈를 항상 까는 것을 습관으로 길러라 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하셨던 개원역이 꼭 필요한 구강 내 소수술 및 발치술의 한계 내용들 다 자세히 또 써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만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구강 내 소수술 시 주의해야 될 해부학적 구조물, 이 해부학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짧은 시간에 선생님들이 흔히 볼 수 있고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것만 간추려서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선생님들 임상에 큰 도움이 되셨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